지금 이 순간에도 스페인의 영토는 약 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럽 대륙의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과 지중해의 몇몇 섬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영토 두 곳, 세우타, 멜리아가 전부죠. 하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지배하던 땅은 무려 1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카리브해의 섬들에서 태평양 건너편 필리핀까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전체를 소나기에 넣고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까지 영향력을 뻗쳤던 이 나라는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 대국으로 떠올랐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작입니다. 15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700년 넘게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469년 한 쌍의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공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자가 결혼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두 강력한 왕국이 하나의 동군 연합으로 사실상 묶였죠. 이것이 사실상 스페인의 탄생이었습니다. 두 군주는 결혼 직후부터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491년 포위와 협상 끝에 이듬해 1492년 2월 2일 그라나다 에미레이트가 최종 항복했죠. 이로써 8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 운동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 포르투갈이 이미 시작한 것을 주목하고 있었죠. 포르투갈은 1420년대부터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며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값비싼 상품이었던 향신료를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려던 거죠. 바로 이 시점에 한 제노바 출신 선원이 스페인 궁정에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대담한 제안을 들고 왔죠.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는 대신 서쪽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는 달랐죠. 그들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니나, 핀타, 산타 마리아라는 세 척의 작은 배가 스페인 항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항해의 시작이었죠. 2달이 넘는 항해 끝에 10월 12일 콜럼버스는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죠. 실제로는 바하마의 한 섬이었지만 말입니다. 콜럼버스는 그곳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고 이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땅이 발견된 것이죠.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는 즉시 더 큰 규모의 원정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17척의 배로 구성된 함대였죠. 콜럼버스는 이후 3차례 더 항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리브해의 대부분을 지도에 표시했고 1498년에는 남아메리카 본토와 처음으로 접촉했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1506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땅을 차지할 것인가? 1494년 6월 7일 두 나라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했죠. 교황이 중재자로 나선 이 조약은 유럽 밖의 세계를 사실상 둘로 나눴습니다. 대서양에 가상의 선을 그어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향권으로 정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아메리카 전체를 스페인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요. 1496년 신대륙에 첫 번째 영구 정착지가 세워졌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동생 바르톨로뮤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건설한 산토도밍고였죠. 라 이사벨라 1493가 곧 폐기된 것과 달리 산토도밍고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최초의 유럽인 도시로 남습니다. 이곳은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그 후 1500년대와 1510년대에 걸쳐 카리브해 전역에 스페인 정착지들이 생겨났습니다. 1515년 쿠바가 정복되고 하바나가 건설되면서 이곳은 급성장하는 스페인 제국의 핵심 거점이 되었죠. 한편 본토 탐험도 계속되었습니다. 1513년 탐험가 바스코 누누스 데 발보아가 파나마 지역을 건너 태평양을 본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정, 쿠바 원정은 1511년부터 진행되었고 하바나는 1515년 남해안에 초기 거점이 생긴 뒤 1519년에 현재 위치의 항구 도시로 본격 성장합니다. 카리브해에서의 이러한 확장은 더 큰 정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본토에 있었으니까요. 당시 중앙아메리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 발전된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아즈텍 제국이었죠. 아즈텍 제국은 현재 멕시코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테노치티틀라는 호수 위에 건설된 거대한 도시로 거대한 인공 제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죠. 당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1518년 12월 18일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정복자가 작은 원정대를 이끌고 하바나를 떠났습니다. 1519년 여름 그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해 베라크루스라는 거점을 세웠죠. 그리고는 내륙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아즈텍에게 억압받던 원주민 부족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죠. 특히 틀락스칼라 사람들이 그의 중요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12월 초 코르테스는 마침내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습니다.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이상한 태도로 스페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신이라고 의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두려워했죠. 코르테스는 곧 몬테수마를 억류하고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었습니다. 1520년 6월 말 몬테수마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다가 사망했는데 사망 경위는 사료마다 엇갈립니다. 다음 날 밤 스페인어로 라 노체 트리스테, 즉 슬픈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20년 6월 30일 밤부터 10월 1일 새벽 사이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테노치티틀란에서 쫓겨났고 모아두었던 보물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원주민 동맹을 모았죠. 1521년 봄, 그는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와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10주간의 포위 공격이 이어졌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즈텍 문명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무심코 가져온 천연두로 죽어가고 있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 질병에 면역이 없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스페인과 그 동맹군의 칼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곧 멕시코시티로 재건되었고 뉴스페인 부왕령의 수도가 되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또 다른 주요 정복지는 훨씬 남쪽에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잉카 제국이었죠. 잉카 문명은 현재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528년 두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페루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그들은 멕시코에서처럼 천연두를 그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원주민 인구를 크게 줄이고 저항을 약화시켰죠. 피사로는 1531년 왕실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원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전쟁은 1530년대 대부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코르테스와 달리 피사로는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부분적으로는 잉카 제국이 아즈텍보다 더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피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한 파벌을 이끌고 알마그로가 다른 파벌을 이끌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죠. 피사로는 결국 1541년 알마그로 이 세측 추종 세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무렵 스페인은 이미 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1542년 페루 부왕령이 설립되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의 정복이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핵심을 형성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도 계속되었습니다. 1530년대 후반 에르난도 데 소토가 북아메리카 남부를 탐험했죠. 그는 플로리다에서 미시피강에 도달해 남동부를 종단했고 사후에는 그의 자녀 원정대가 텍사스 동부 방면까지 시도하며 지도를 넓혔습니다. 남쪽으로는 1516년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주변에 라플라타 강 하구를 발견했습니다. 1516년 2월 2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건설되었죠. 이 창 건설지는 곧 포기되었지만 1580년에 재건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아메리카 전역으로의 스페인 확장은 점진적인 과정이었고 주로 멕시코와 페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스페인의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519년에서 1522년 사이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시작하고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가 완주한 세계 일주 항해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군도가 유럽에 알려졌고 1543년 비아 로보스가 당시 왕자였던 펠리페의 이름을 따 필리핀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섬들은 1540년대에 추가로 탐사되었고 당시 스페인 왕위 계승자였던 필립 왕자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필립이 1556년 필립 2세로 즉위한 후 1560년대 중반 군사 원정대가 필리핀에 파견되었죠. 1571년 마닐라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루손 섬 북부는 빠르게 정복되었지만 남부 민다나오 섬의 무슬림 주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을 정복함으로써 스페인은 동아시아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죠. 16세기 내내 스페인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한 직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에서 대규모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었죠. 특히 1545년 발견된 볼리비아 포토시의 은광은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16세기 후반 세계 최대의 은산지로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와 포토시가 세계 은의 절대 다수를 공급하는 구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으로 동원해 이 귀금속들을 채굴했습니다. 이 금과 은은 육로로 카르타헤나 같은 항구로 운송된 후 매년 보물 함대에 실려 스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귀금속이 스페인 금고로 쏟아지면서 16세기 후반 가격혁명이라 불리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점점 더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로 이주하면서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 대부분은 미혼 남성이었죠. 그들 중 많은 수가 원주민 여성과 결혼했고 그 결과 혼혈 메스티소 인구가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가톨릭이 식민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카리브해로 유입되기 시작했죠. 특히 사탕수수 농장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초가 되자 식민지에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금과 은의 양이 이미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정부는 이 돈을 유럽에서의 전쟁에 너무 많이 써버렸죠. 펠리페 2세는 통치 기간 동안 1557년, 1960년, 1575년, 1596년 4차례나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치와 신대륙에서의 부의 감소는 결국 스페인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 정복은 사실상 멈췄죠. 더 이상 아즈텍이나 잉카 같은 부유한 문명을 정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스페인이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북아메리카의 많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강대국은 카리브해에서도 스페인의 지배를 위협했죠. 영국은 1655년의 전쟁 중 자메이카를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18세기 초 스페인 식민 사회는 성숙했지만 제국은 명백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북부 멕시코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광활한 땅의 정착지가 있었지만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죠. 18세기 후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1769년부터 프란치스코 회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선교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해 총 21개의 미션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샌디에이고 1769, 로스앤젤레스, 정착촌 1782일, 샌프란시스코 1776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멕시코시티, 리마,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식민지 중심지에서는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사실상 세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죠. 스페인에서 태어난 페닌술라레스, 신대륙에서 태어났지만 순수 스페인 혈통인 크리오요, 그리고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였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스페인에 대해 서로 다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는 식민지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낫다고 점점 더 믿게 되었죠. 하지만 스페인 제국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유럽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점령하고 그의 동생 조제프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이것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일련의 봉기를 촉발시켰죠. 아르헨티나의 호세 데 산 마르틴, 칠레의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 멕시코의 미겔 이달고 같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808년과 1810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스페인 점령이 만든 기회를 이용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의 권력을 완전히 몰아내려 했죠. 하지만 각 지역에서 왕당파와 친스페인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813년 페르디난드 7세가 스페인 왕위를 되찾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지원이 다시 식민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볼리바르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죠. 1819년 데콜롬비아가 독립국가로 수립되었고 1821년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볼리바르는 그 후 남쪽으로 진군해 페루를 해방시키는 데 자신의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1824년 12월 9일 아야쿠초 전투에서의 승리로 페루는 완전히 독립했죠. 그때까지 호세 데 산 마르틴과 다른 이들은 이미 1816년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확립했습니다. 칠레는 181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스페인과의 전쟁은 1826년까지 계속되었죠. 북쪽의 멕시코는 11년간의 전쟁 끝에 1821년 스페인 제국에서 벗어났습니다. 19세기 초의 혁명은
스페인의 광대한 해외 제국을 사실상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영토는 여전히 스페인의 통제 하에 남아 있었죠. 쿠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몇몇 작은 카리브해 섬들,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이었습니다. 스페인은 19세기 내내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점점 더 약해졌고, 이러한 마지막 남은 식민지들도 독립을 위한 게릴라 전쟁과 반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쿠바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한때 강력했던 스페인 제국의 마지막 장이 열렸죠. 그곳에서의 전쟁은 수년간 질질 끌다가 결국 1898년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미국 전쟁은 짧은 갈등이었지만 스페인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죠.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노바 선언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되어 400년 동안 지속된 한때 광대하고 엄청나게 부유했던 스페인 제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에서 유럽의 중간 국가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 스페인의 이야기입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불씨는 아직 세상의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알아봅시다.